제가 주로 이제 인터넷 분야에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제 호스트 이름, 그러니까 컴퓨터 이름에 우리 이메일 주소라고 생각하면 골뱅이의 오른쪽 편에 영어 말고 한글이나 뭐 일본 글자나 중국 글자나 아랍 글자를 쓸 수 있게 표준을 개정하자라는 게 큰 이슈였어요.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사람도 많고 말도 많은 나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표준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FC 3743이라고 하는 표준 문서, 엄밀히 얘기하면 표준 문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ITF의 표준 문서는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인포메이셔널이라고 해서 이거는 꼭 안 지켜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 뭐 급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류의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 문서의 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 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아주 똑같이 생긴 글자들이 좀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미음하고 한자의 입구자 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중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에 간체자와 번체자, 그 다음에 한국식 우리 왜 약자라고 줄여서 쓰는 글자와 중국식 간체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릅니다. 한국식 한국식 약자라고 하는 거는 뭐 서법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중국의 간체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문화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예 기획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치밀한 체계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좀 다른데 우연히 같은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래서 뒤섞여서 등록이 됐을 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약자냐, 뭐 이런 식의 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왜냐면 영어로서 어떤 단어를 써도 헷갈리는 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저런 거 있죠. 알파벳 O랑 뭐 숫자 0이랑 헷갈리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한자의 약자가 똑같은데 실제로는 각국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런 식의 혼란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터키에도 이제 알파벳을 쓰거든요. 근데 터키 알파벳은 대문자일 때와 소문자일 때랑 그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이 있는 아이가 있고 점이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대소문자로 바뀔 때마다 그 점이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애인데 대소문자 변환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건지 원래 없었던 애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두 개를 서로 다른 주소인 걸로 인정을 하는 순간 이제 혼란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왜 주소를 막 진짜 사이트인 것처럼 페이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이런 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은 게 3743이라고 하는 문서고 그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나고 나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야, 그러면 이메일 주소, 즉 골뱅이 앞부분에도 영어 말고 한글이나 중국어나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그 표준화 작업이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됐어요. 그 표준화 작업을 했고, 그 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이 이제 RFC 6531, 6532, 653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시리즈 문서고, 현재 여러분이 쓰는 이메일 주소 규격은 저 규격이에요. 오늘 현재의 표준 규격입니다. 이 세 개의 표준 규격이 근데 각기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서 각각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설명하는 총론에 해당하는 문서를 새로 따로 썼어야 됐어요. 그 총론 문서를 이제 제가 작성을 했고, 저하고 이제 존 클린신 박사하고 둘이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 규격은 제가 만든 규격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앞자리에 지금 그러면 저걸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직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저거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저 문서가 나온 지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올해니도 지금 규격상으로는 다 되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뒤에 있었던 거고, 2002년에 있었던 ITF 회의에서 제가 어떤 모임에 체어를 맡은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하면, 진짜 우연한 기회에 저 문장을 봤어요.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투표를 거부한다. 우리는 러프 컨센서스, 그러니까 대략의 컨센서스와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를 묻는다.
이게 이제 ITF를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제 킹 프레지던트 보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ITUT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ITUT는 유엔 산하 기구고요. 그게 전 세계의 국제 표준이에요. 국제라고 하는 게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인터내셔널이 되려면 국가의 대표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보팅을 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유엔 산하 기구로서 ITU, ISO 존재하는 기구고 거기 가면 모든 국가가 1국가 1표로 투표를 해요. 되게 웃겨요. 왜냐면 선진국들이 기술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A와 선진국 B가 두 개의 기술을 내놓는데 생파 하나도 뭐 그 기술 개발에 관심도 없고 기술 개발을 전혀 못하는 나라 후진국 대표 100여 명이 앉아갖고 투표를 하면 그냥 이쪽이 정해지기도 저쪽이 정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ITUT 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근데 ITF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방식, 그러니까 국가의 표준의 이 말하자면 방식으로 만들어 갖고는 빠른 진화, 빠른 그 혁신을 가져올 수 없다. 새로운 기술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모여서 투표하다가 날샌다. 그리고 투표라고 하는 거는 다수가 되면 조건 나쁘고 아니라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좋은 기술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더 표를 많이 얻은 기술이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러프 컨센서스라는 말을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 기술이야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러프하게 그냥 그 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자. 해보고 뭐 좋은 건 계속 쓰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게 러프 컨센서스. 그 다음에 러닝 코드라고 하는 거 뭐냐.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걸 들고 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ITUT의 통지 표준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아요. 문서로 존재하는 거죠. 먼 훗날 뭔가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연세가? 아니, 저는 그 연구를 한다고 여성 기술자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렇게 수집을 한 거를 찾게 됐었어요. 예. 이거 실물은 안 보셨어도 뭔지는 알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구 총조사를 했어요. 집집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 직업은 뭐, 엄마는 나이가 몇 살, 직업은 뭐, 이 집 수입은 얼마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센서스라고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뭐 가족 수를 0, 1, 2, 3, 4, 5라고 쓰고 남자면 1, 뭐 여자면 2, 나이가 40대면 1, 4, 50대면 2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이제 이 조사 결과를 정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까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 엑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엑셀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럼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남자가 총 몇 명 살아요? 라는 거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엑셀에서 한 줄 남자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딱 블럭해가지고 필터 들어가지고 딱 카운트 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있기 전에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컴퓨터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컴퓨터가 아직 없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 짓을 한 거예요. 종이를 빳빳한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에 1이 뚫려 있으면 이게 종이 한 장이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칸에 1이 뚫려 있으면 남자고 2가 뚫려 있으면 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 조사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남자면 첫 번째 구멍 뚫고 여자면 두 번째 구멍 뚫고 하는 식으로 종이 구멍을 다 뚫는 거예요. 처음에 뚫을 때는 굉장히 한심하겠죠. 그냥 몇 명이면 세면 되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하냐라고 생각되겠지만 남자, 여자, 나이, 뭐 직업 이런 걸 전부 다 구멍 뚫는 걸로 해서 다 다르게 구멍을 뚫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딱 얻은 기계에 넣어놓고 첫 번째 구멍이 있는 것들만 딱 걸려 나오게 고리를 딱 만들어서 기계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가 다른 건 다 빠져나가고 첫 번째 일로 찍힌 애들만 거기가 남겠죠. 그러면 종이가 쫙 쌓이겠죠. 그럼 몇 장이 쫙 새는 거죠. 물론 새는 기계를 또 만들면 되겠죠. 그럼 남자가 몇 명인지 알죠?
그다음에 여자도 몇 명인지 알 수 있고 40대가 몇 명인지 50대가 몇 명인지 뭐 직업이 교사이면서 남자인 사람이 몇 명인지 하려면 그 어느 구멍에 이게 바늘이 걸리게 할 건지 그 바늘 세팅만 바꿔서 막 돌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만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여기에, 저런 종류의 사람들은 10가지 다른 종류로 사람들을 다른 통에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런 기계를 만든 거예요. 이 기계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소타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건 컴퓨터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컴퓨터가 있었으면 이런 짓 안 했죠.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다 구멍을 다 뚫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저는 소팅 기계에다 쫙 돌리면, 이제 우리가 소팅하고 싶은 기준에 따라 다 돌리면 이제 쫙 쌓이면 그걸 개수를 세서 알고, 그럼 그걸 다시 다 모아서 부은 다음에 또 다른 세팅으로 다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뭐 출신 지역별로 그 개수를 세보자 출신 지역별로 세팅한 다음에 쫙 돌리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기계를 미국 정부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엄청난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IBM이었어요. 인터내셔널 맞나? 비즈니스 머신이 그 비즈니스 머신이라는 게 이 종이를 겁나 빠른 속도로 소팅해주는 장치를 달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부분 이걸 보셨던 분들도 사실은 이게 컴퓨터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보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데이터라는 건 당연히 저런 종이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도 저렇게 종이로 찍고 프로그램도 저렇게 종이를 찍어서 그 종이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그걸 읽어서 처리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로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고 하는 건 저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듯이 뭐 플로피 디스크, USB 이런 건 상상도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CRT 모니터, 우리가 옛날 모니터, 배불뚝이 모니터 요즘 거 말고 배불뚝이 모니터는 처음에 모니터로 쓰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기계는 컴퓨터에 붙어서 썼거든요. 메모리로 쓰였어요. 놀라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걔는 한 좌표에다가 빛을 빡 쏘면 한참 동안 빛이 머무르거든요. 그럼 그 빛이 맞으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거기서 팍 쏴서 저장하는 거예요. 끄지기 전에 계속 쏴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 빛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빛을 감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저장하는 장치, 빛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장치로 쓰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니터가 메모리로 쓰였어요. 그러다가 저기다가 썸만 찍지 말고 아예 그냥 글자가 나오면 되지 않겠어, 이런 혁신적인 발명을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제 옛날 영화에 보면 막 모니터에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서 뭐 시간 많이 안 쓰고 안 되는데. 이 너무 이뻐서, 이거도 컴퓨터하고는 상관없는데 너무 이뻐서 넣은 사진이고요. 1950년대 컴퓨터 기반의 항공 방위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거 보기 좀 힘든데요. 안에 노란 부분에 하늘에 비행기가 뜨면 저기에 레이더에서 시그널을 잡아서 그 저 장치에 바로 그냥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뭐 디지털로 컨버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그널을 저 화면에 그냥 뿌려요. 그러면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게 보이고요. 앞에 요 총같이 생긴 걸로 그 비행기를 딱 찍으면 이게 무슨 비행기인지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1950년대에 이미 만들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제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인터넷을 만들면 어쨌든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두 개의 컴퓨터가 통신이 돼야 돼. 그럼 두 컴퓨터는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 유선으로 연결하든 전파로 연결하든 하여튼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고 통신을 하는 방법이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양자의 얽힘을 이용한 뭐 통신 방식 이런 게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상상도 안 되지만 뭐 그런 레벨의 기술이 아닌 이상 우리가 상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두 컴퓨터가 통신을 한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896년 우리나라 궁궐에서 설치했던 전화기인데
지금 사진을, 이 사진은 좀 더 잘 보이네요. 여기 보면 벽에 뭐가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이게 동그란 구멍이에요. 그 동그란 구멍 뒤편을 보면 저기서 선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전화기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뾰족뾰족한 그 꼽는 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꽂고 짜게 된 거 여기 하나 꼽으면 이 두 전화기가 전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구멍이 있고 전화기 있고 구멍이 있고 전화기 있는데 이 구멍과 구멍을 전선으로 팍 연결하는 거죠. 그럼 이 두 전화기가 그냥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딱 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전화 걸기 전에 이 다이얼도 없는 옛날 일제시대 소재라는 거 보면 아니면 뭐 뭔가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저씨 지금 헤드폰 끼고 있잖아요. 저기에 시그널이 와요. 어떤 전화기 하나가 막 지랄하고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직통으로 전화가 돼요. 통화가 먼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 달려있는 모든 선을 다 자기 헤드셋으로 들을 수 있게 연결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저기 5번 전화기랑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 꽂고 5번을 꽂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가 옛날에는 이게 통화요금이 겁나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옆에 이제 도청 모드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통화가 끊어졌는데 한쪽이 안 끊고 계속 연결된 상태로 하면 통화요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가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서 다 끊으면 자동으로 시그널이 끊어지고 뚜뚜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계속 도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뭐 그 뭐지 정보 같은 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뭐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뭐 비밀을 빼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분들은 통화 내용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가 유지되고 있는지 끊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얼식 전화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이얼식 전화기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거예요. 번호를 이렇게 지금 우리 번호 누르듯이 번호를 돌리면 따라락 하면서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개수에 따라서 이거랑 똑같이 생긴 기계인데 그 소리를 듣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래서 한 자리를 누를 때마다 선을 한 개씩 지가 막 옮겨 꼽아요. 물론 전기적으로 옮겨 꽂아서 전화가 다 번호를 다이얼링하는 순간 두 전화기가 요 꼽는 행위가 기계에서 자동으로 착되는 거예요. 그게 전자식 교환기. 그다음에 그게 점점점 발전해요. 그래서 초창기의 컴퓨터 기술자들은 100이면 100 다 거기에 투자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가 결국 유닉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유닉스를 만든 게 벨이잖아요. 벨이 뭐예요? 전화회사잖아요. 당시에 컴퓨터 전문가의 대부분은 벨에서 일을 했어요. 왜? 컴퓨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전화국이었어요. 왜? 이 많은 아가씨들을 다 자르고 저걸 기계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바빠서 통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도 회선 연결을 많이 하지 않는 시외 전화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아가씨들이 연결을 해줬어요. 시내 전화만 전자교환기로 전화가 되고 시외 전화는 이제 사람이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시외 전화가 엄청 비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 바꿨죠. 그게 DDD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DDD라는 노래 비슷한데 DDD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없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굉장한 신기술이었어요. 그렇게 먼 곳까지 별도의 사람의 도움 없이 그런 교환기가 다시 온격지로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길게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무조건 컴퓨터가 통신을 하려면 무조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다 1대1로 연결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칸 한 칸 넘어가는 걸 홉기라고 하고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걸 종단간 연결, 엔드2 연결이라고 씁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뭐 미국의 투자는 최근에
빼고는 전부 다 소련과의 싸움이었죠. 예. 소련과의 냉전에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의 근본은 뭐였냐면 모른다는 거였어요. 소련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려고 스파이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완벽하게 숨기는 기술까지 개발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못하는데 얘네들이 이것도 했고 이걸 숨길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어. 우리 엄청 뒤쳐졌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국방에 투자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전기, 수도, 전화 모든 게 다 보통이 되겠죠.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연락이 돼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비군 뭐 소집을 하든 뭘 하려면 연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전선을 지하로, 그러니까 통신선을 지하로 까는 작업을 60년대에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전봇대가 많이 보이는, 어렸을 때 비해서 지금 전봇대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부 다 지하로 보내면 죽습니다. 다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 나면 우리 그냥 깨끗이에요. 어쨌든 지하로 보냈는데 그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파괴되면 통신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폴 바란이라고 하는 사람, 이 랜드라고 하는 게 이제 냉전 시대의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싱크탱크인데 그 싱크탱크에 있던 폴 바란이 핵무기에도 버틸 수 있게 네트워크를 저렇게 만들면 안 되고 좀 한가운데 한 대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분산된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폴 바란의 위대한 업적은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게 부분적으로 깨지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네트워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다. 물론 이제 폴 바란이 저 얘기를 한 이유는 핵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옆집 아저씨가 미친 척하고 뭐 엄청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아예 아무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950년대를 지나면서 컴퓨터를 전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혼자 다 썼어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다,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공작했냐면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컴퓨터를 탁 키면 그 프로그램이 쫙 실행되고 결과가 프린트로 착 나오고 컴퓨터가 탁 꺼져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 번 쓴다는 게 프로그램 하나를 돌린다는 걸 말했어요. 그러다가 CPU는 겁나 빠른데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릴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 개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CPU가 이것도 조금 돌려주고 이것도 조금 돌려주고 이것도 조금 돌려주고 이렇게 거죠. 마우스를 우리가 막 움직이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마우스를 막 움직이면서 한편으로 파일 지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터넷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이렇게 멀티로 돌아가게 하는 기술이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트워크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럼 통신도 짧은 시간 안에 막 번갈아 가면서 하면 여러 개를 한 번 해도 되네. 그러니까 전화회선이 하나 있는데 우리 1대1로밖에 통화가 안 되는데 여기서 2통화, 3통화를 해도 되네. 물론 시간을 나눠서만 할 수 있다면. 그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을 하고 그걸 구현한 사람이 이제 이 레너드 클라인락이라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기계가 이제 BBN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실제로 그걸 구현한 기계예요. 엄청 허접한 기계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저 기계 가지고 두 UCLA였나? UCLA랑 유타랑 회선을 연결해가지고 딱 제일 처음에 로그인 하려고, 그때 이제 로그인 하려면 로그인이라고 커맨드를 쳤거든요. 로그인 하려고 LO 쳤는데 인터넷 역사상 최초의 메시지는 LO 두 글자였어요. 그러고는 프로그램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허접한데도 이제 그게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뒤로는 다 잘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널드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팩티시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팩티시라고 하는 거는 전에는 이제 한 회선에 한 통화만 하니까 나눠서 쓰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눠서 보내야 되니까 그 나눠서 보내지는 그 데이터 덩어리를 뭔가 표현해야겠다라고 해서 팩티시라는 아예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화망이라고 하는 건 서킷 스위칭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려면 길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길로만 데이터가 가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음성이 전달이 돼요. 그 길에 있는 회선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 회선은 끊어져요. 그리고 그 회선은 누구하고도 그 순간 공유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전화를 쓰고 있으면 우리 집으로 전화가 안 와요. 우리 딸이 전화를 걸 수도 없어요. 그 전화기는 그냥 내가 100% 독점하는 거죠. 그 순간에 유선 전화기 기준으로. 그런 개념인 거고, 패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길을 놓고 적당히 빈 경로가 있으면 그냥 막 간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여러 통화 또는 여러 데이터 다운로드가 공유할 수 있고, 당연히 일부가 끊어져도 돌아가면 되니까 되고, 대신 독점을 안 하죠. 독점 안 하니까 활용도는 높아지죠. 대신 보장이 안 돼요.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전화 통화는 지직거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가 MS 팀즈로 화상 통화하는데 엄청 지직거려요. 그때부터 기술이 한 몇억 배를 발전했고, 그때보다 몇억 배로 더 빠른 컴퓨터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지직거리죠. 물론 그때는 음성밖에 안 됐고, 지금은 화상이지만 보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패킷 스위칭 한다는 건 보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퍼링이 있다. 다운로드 하다 동영상 보다가 어떨 때 가끔 비 오고 이러면 버퍼링이 생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스킵 스위칭으로 가면 돼요. 독점적인 선을 쓰면 돼요. 저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싸죠. 대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랑 연결할 거라면 컴퓨터 2대 놓고 전선으로 딱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대가 아니라 6대가 서로 다 통신을 하고 싶어. 그러면 65, 30가닥의 선을 다 연결했다가는 이게 선 설치하다가 날 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선 하나를 놓고, 여기 한가운데다가 굵은 선 하나를 놓고 각자 자기 컴퓨터로 선을 이렇게 빼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 강한 전기를 쫙 흘려보내면 여기 연결된 모든 사람이 다 찌릿찌릿한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찌릿찌릿하다는 건 신호 간다는 거 통신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공유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각자 컴퓨터로 선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된 공간, 그거를 버스라고 해요. 우리 그 버스 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버스랑 어원이 같습니다. 옴니버스 없나 분반할 때 그 버스하고도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이런 데 다 같이 쓴다 이런. 요게 이제 여기는 이거 진짜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시대부터 인터넷에서 썼던 게 아닌데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버스예요. 저게 굵기가 좀 굵은 사인펜 정도 굵기예요. 안 휘어요. 그러니까 휜다고 해도 이렇게 휘는 것이 뜯기질 않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굵은 전선이에요. 한가운데 구리선이, 말하자면 구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선에 노랗게 코팅을 해놓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컴퓨터를 연결하고 싶으면 구리선이니까 연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거기를 송곳으로 뚫어요. 그러면 이제 구리선까지 송곳으로 뚫고 거기다 침을 받고 그 침 바깥에다가 이제 네트워크 카드 같은 걸 달고 그 네트워크 카드를 내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죠. 그게 그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이게 뭐 있냐? 뭘 그러면 될까요? 이건가? 이건가? 안 나오네. 어쨌든 저 위에 저기 뭐지? 나사처럼 보이잖아요. 저렇게 해서 탁 뚫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 통 안에 침이 하나 있어갖고 저 노란 회선 안쪽으로 팍 뚫은 거고요. 그럼 거기서 나온 전선이 여기 침처럼 생긴 게 여기다가 케이블을 꼽아갖고 내 컴퓨터에 꼽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네트워크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이쪽 벽에다 노란 선을 쫙 깔고 컴퓨터 이쪽에 쫙 놓고 저거를 컴퓨터 간격으로 하나씩 척척 놓고 선을 빼는 거죠. 레이아웃 변경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컴퓨터 지가 승진했다고 자리를 레이아웃 바꿔달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 하려면 너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아는 기술자도 별로 없어. 그냥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도는 또 더럽게 늦었어요. 그러다가 저게 너무 뭐라나 유연성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몰랑몰랑한, 요건 훨씬 가늘은 뭐 머리띠 고무줄보다 조금 굵은 정도? 그런 정도.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잘 휘어요.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게 됐고, 요거 잘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요거 이렇게 꼽는 거예요. 꽂으면 이렇게 꼽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 저 노란 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자 이렇게 나와서 카드로 해서 이게 컴퓨터에 꼽히는 거죠. 그럼 아까 저 부분 밑에 박스랑 같은 역할을 이 부분에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사이에 새로 컴퓨터를 놓고 싶다. 그러면 선을 자르고 이렇게 생긴 거를 나중에 달고 그 T자로 생긴 거 하나 꼽고 컴퓨터 카드 꼽고 이렇게 딱 되죠. 근데 이거 하면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았어요. 왜 안 좋냐면 사무실 전체가 공동 운명체예요. 누군가 한 명이 이거 선 빼먹으면 이쪽 선 네트워크랑 이쪽 네트워크가 분리된 두 개의 네트워크가 되는데, 불행히도 뭐 조금 이제 뭐 이론적인 게 되지만 터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끝에서 신호를 반사시켜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터미네이터가 없으면 신호가 반사가 안 돼서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거 건드려서 이거 빠지면 네트워크 두 개로 딱 끊어지면서 둘 다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야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 다니면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때 그렇게 살면서 이게 진짜 바보 같다, 너무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은 이렇게 생긴 거죠. UTP라고 부르는. 근데 UTP 저 꼽는 게 기술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하나씩 있잖아요. 뭐 유무선 공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한 뭐 4개나 5개 좀 달려있죠, 여기. 이게 뭘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봤던 그 노란 선, 버스에 해당하는 게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구리선을 박고, 거꾸로 이렇게 생긴 소켓을 하나씩 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을 이렇게 빼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컴퓨터가 결과적으로는 이 버스에 연결되는 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군가 바보짓을 해도 한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는, 이거하고 달리 이거는 폐를 끼치고 싶어 하나 도저히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폐를 끼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다 이거밖에 안 쓰죠. 아마 이거 쓸 사람은 없겠죠. 자, 뭐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연결이 돼야 된다. 교환원이 직접 연결해 줄 때와 달리 우리가 하나의 버스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붙여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 중에 누구한테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군가 전기를 짜르륵 쏘면 그 버스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그 전기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어떻게 구별하지? 두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보내면 그 데이터끼리 충돌이 날 텐데 잘 갔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사람이 매트 칼프라는 사람입니다. 제록스 파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카드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 뭐죠? 3콤 네트워크 카드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먼저 모든 패킷의 맨 앞에다가 고유한 주소를 쓰자.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장치는 고유한 주소를 하나씩 네트워크 장치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냥 박아놓자.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 켜서 뭐죠? 저기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의 블루투스 장치, 와이파이 장치 이런 모든 장치의 맥 주소는 그냥 내가 세팅 안 했는데 기계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고유한 번호로 충돌하지 않게 일련 번호로 쫙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 네트워크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고유한 번호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충돌이 안 나게 다 박아줍니다. 그게 맥 주소고요. 그 맥 주소를 상대방 맥 주소를 쓰고 내용을 쓰면 이거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까 자기 것만 받고 자기 거 아니면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맥 주소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그 네트워크 장치를 만들 때 보유한 번호를 주는 거고, 다음은 캐리어 센싱.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먼저 전선을 딱 만져보는 거죠. 찌릿찌릿하면 누군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데이터를 안 보내야죠. 충돌하니까. 딱 만져봤는데 아무도 안 보내요. 그럼 얼른 데이터를 쫙 보내요. 쫙 보낸 다음에 잽싸게 자기가 다시 받아요. 자기가 보낸 신호를. 내가 보낸 신호랑 내가 받은 신호가 똑같으면 아무도 충돌을 안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낸 신호랑 내가 받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누군가가 내가 보내는데 잡음을 넣었다는 뜻이고 상대방이 내 데이터를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기다렸다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기법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을 구현한 게 이더넷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유선내는 전부 다 이 이더넷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앞에 달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전선으로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보통 레이어 1이라고 하죠. 전선으로 연결을 하고, 두 번째로 맥 주소를 앞에 달고 방금처럼 센싱을 해서 충돌 안 나게 잘 보내는 기술. 이 두 개가 있으면 같은 선에 연결된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지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끼리,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것은 여기까지 기술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구 차원으로 이 아이디어를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래서 겁나 큰 버스를 지구를 몇 바퀴 감을 정도 긴 구리선을 만들어가지고 다 깔고 컴퓨터를 거기다 다 연결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못 쓰는 거죠. 왜? 누군가가 항상 데이터를 보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낼 기회 자체가 없다. 라는 게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구가 의외로 되게 커요. 그 왜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저 구리선을 7바퀴를 감았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7바퀴만 감아가지고 지구가 커버 되겠어요? 한 100만 바퀴는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쏘면 끝까지 가는데 몇 분씩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빛의 속도랑 똑같이 가거든요.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나마 실제로 빛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전기가. 그러니까 빛이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전기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을 뭐 다 깔 수도 없지만 깔아도 쓸 수가 없는 게 너무 느려서. 지금 여기 밑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갔을 때거든요. 물론 달과 지구가 멀다라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빛이 별로 빠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우리가 개선이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죠. 그죠? 이 방을 나누고, 이 건물과 저 건물을 나누고,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하는 관문이 필요하겠죠. 그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찍고 그 사이를 게이트웨이로 연결한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 같은 사무실에서 보내면 네트워크 전체의 몫을 보면 저 빨간 게 하나도 안 보이겠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끝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만약에 서로 다른 사무실끼리 주고받으면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상위의 네트워크를 한번 우회해서 간다는 것 뿐이지 그게 다 더 멀리 있는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식으로 자기 동네에서만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듯이 전 지구를 다 커버하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그게 되는 게 인터넷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 각 컴퓨터에다가 멀리까지 가려면 상대방 주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소는 IP 주소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IP 주소는 우리가 쓰는 실제 지리적인 주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하면 대충 이쪽 동네, 서울 안에서 종로구 하면 이쪽 동네, 종로구에서 무슨 동 하면 이쪽 동네 이렇게 점점점 가잖아요. 그렇듯이 IP 주소도 몇 점 몇이 있잖아요. 그럼 10점이라고 하면 대충 이쪽 동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 좋게 오늘 여기서는 그렇다고 굳게 믿고 사셔도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계속 이걸 전공하실 거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게이트웨이는 뭘 알고 있냐면 1.1점으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내 밑에 있어. 1.1점으로 시작한 거 외에는 전부 다 내 위에 있어.
1.1.5로 시작하는데 1.1.1인 거는 내 왼쪽 밑에 있고 1.1.2로 시작하는 내 오른쪽 밑에 있어. 딱 그 세 가지 정보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만 알고 그런 식으로 자기 상하 연결 과정, 연결고리만 알고 있는 수많은 게이트웨이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안 그러고 만약에 이 게이트웨이 장비가 저쪽 칠레에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까지 알아야 된다면 그거 유지보수 관리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자기가 직접 연결하는 상하 좌우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긴 하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걸 제외하고 순수한 최소한의 목적만 놓고 보면 상하 좌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자기 밑에는 누구 있다, 내 위에 그 외에는 전부 다 내 위에 있다 라고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저 위에 있는 놈 있잖아요. 내 밑에 누구 있고 나머지는 나 모르니까 나 위로 보낸다. 그 위에 있는 놈, 내 밑에 있는 애들은 누구한테 하고 그것도 모르는 건 나 위로 보낸다. 그러면 맨 위에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 맨 위에 있는 장비들이 소위 이제 그 최상위 티어가 되는 거죠.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열몇 대의 슈퍼컴퓨터예요. 우리가 데이터 빵 쏘잖아요. 주인을 못 찾는 패킷들을 전부 다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 그 슈퍼컴퓨터 몇 대가 와, 야, 모이 봐봐. 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보내요. 거기서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럼 그 패킷은 결국 버려집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효율성이 좋아져서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게 밑에서 다 버릴 건 다 버려져요. 안 그러면 그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패킷은 주인을 못 찾는 한 계속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캘리포니아까지 무조건 갑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갔다 오면 데이터가 안 날아간다는 걸 알기 위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차피 안 갈 건데. 그래서 더 빨리 알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고 점점 좀 빨리 알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무시가 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밑에서 되는 거 우리끼리 하고 안 되면 위로 보내고 거기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거 하고 안 되면 위로 보내고 저 안에 뭐 이렇게 뭐 반달처럼 생긴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컴퓨터예요. 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동네 인터넷 회사들이 있고 또는 전화회사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ADSL 이런 거 있잖아요. 해주고 있고 그 위에 그런 걸 해주는 인터넷 사업자가 있고 인터넷 사업자끼리 연결하는 또 더 높은 티어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있고 그 인터넷 사업자들 연결하는 또 그 높은 티어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있고 그래서 인터넷 사람들 사이에 뭐 트랜짓도 하고 피어링도 하고 뭐 배우신 것처럼 저번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밑에서 온 것 중에서 이쪽에서 온 것 중에 이쪽 애들은 다시 이쪽으로 주면 되고 이쪽에서 온 건데 얘가 아닌 거는 위로 보내면 돼요. 위에서 온 것 중에 내 밑에 있는 애들은 내가 메일을 보내고 위에서 왔는데 내게 아닌 것 같은 거 내가 버리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무슨 정책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가 되게 간단해요.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가 간단하다는 거는 굉장히 고속으로 만들기 좋다는 뜻이에요. 복잡하면 빨리 하기 힘들잖아요.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가 국산화는 용sun 06이 사실상 엄청 복잡한 기계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엄청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IP는 그렇게 간단한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딱 두 중에 하나예요. 그게 결국 망종유선 얘기인 거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보낼 수 있는 건 보내고 못 보내는 건 못 보낸다고 해. 이거는 귀중한 패킷이, 소중한 패킷이니까 더 잘 보내야겠어. 이런 건 좀 하지 말라는 게 망종유선 얘기인 거죠. 왜냐면 망종, 얘기하면 되게 못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이미 하셨을 거고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까 한가운데 보셨던 거기가 여기입니다. 저기 엄청나게 많은 패킷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상대방 IP 주소를 알고 게이트웨이가 상하좌우 연결하는 것만 다 알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인터넷 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되어 있으면 전 세계에 어든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보내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빨리 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제가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데이터를 보니까 4G 광고를 썼더라고요. 이번에는 5G 광고를 쓰려고 이미지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5G 광고에서는 속도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요.
4G 광고는 빠름이 이슈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느껴요. 실제로 3G보다 4G LTE는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죠? 근데 5G 광고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빠르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5G는 4G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5G가 4G보다 엄청 빨라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4G에서 빠르다고 얘기한 것도 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빠른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의 전송 속도는 전기의 전파 속도고, 전기의 전송 속도고, 전기의 전송 속도의 맥시멈은 빛의 속도로 결정되어 있어요. 더 빠르거나 더 느리게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길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왼쪽 그림이 굉장히 정확한 그림인 거예요. 이 미끄럼틀이 원래 한 명씩밖에 못 타던 미끄럼틀인데 3개짜리 미끄럼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3개 맞죠? 3명이 동시에 탈 수 있기 때문에 3배로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뜻이지 미끄럼틀을 전에보다 3배의 속도로 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말은 틀렸는데 그림은 맞게 그려놓은 광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5G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왜냐하면 속도가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영화를 보는데 두 배로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가 되면 우리가 영화를 2배로 빠른 속도로 볼 건가요? 아니잖아요. 화상통화를 하는데 말을 2배로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 빨라봐야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5G 되면서. 그러니까 5G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하죠. 아무도 모르는 물건은 팔아야겠는데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G 안 사셔도 됩니다. 지금 나오는 5G는 진짜 5G는 아닙니다. 참, 5G 사셔야 돼요. 저희 회사 5G용 부품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회사. 그런 의미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패킷의 전달 속도는 똑같습니다. 3G건 4G건 2G건 5G건 다 똑같고, 단지 더 길이 넓어서, 전에는 한 명씩 타던 미끄럼을 3명씩 타고, 30명이 타고, 300명이 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패킷 하나를 딱 쏘잖아요. 딱 쏘면, 이게 뭐랄까, 우리 떡방앗간에 가서 이게 가래떡 뽑을 때 보면, 막 위에서 밀어넣으면 하얀 가래떡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려는 패킷은 큰데, 데이터 전송하는 회선 자체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길게 쭉 늘어져요. 한 번에 못 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또 내 패킷이 이렇게 쭉 길어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선이 굵다면, 그죠? 넓다면, 더 굵은 떡이 돼서 지나가니까 더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에 비해서 밑에 게 더 빠른가요? 실제로 저 차이는 우리가 못 느껴요. 뭐, 10,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실제로는. 왜냐면 이거 빛의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패킷이 어마어마하게 커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가 넓다는 거, 대역폭이 넓다는 거 그 자체로는 그냥 쓰면 아무런 낙이 없어 보여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왼쪽 네트워크는 겁나 좋은 네트워크, 오른쪽도 겁나 좋은 네트워크인데 가운데 있는 네트워크는 별로 안 좋은 네트워크 또는 원래는 좋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좀 혼잡한 네트워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 네트워크를 지날 때는 패킷이 뚱뚱하게 거의 지장을 안 받고 쫙 슉슉슉슉 왔어요. 근데 정체 구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떡이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면서 가는 게 쭉 길어지죠. 근데 오른쪽으로 딱 빠져나오면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했을 때처럼 쫙 줄 서 있다가 딱 통과하는 순간 미친 듯이 또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와 차 간격이 쫙 벌어지죠, 다시. 패킷의 간격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낼 때는 연달아서 쫙 보냈기 때문에 1초 만에 1테라짜리 파일 1초 만에 날아간 것처럼 보였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패킷이 하나씩 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오른쪽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엄청 넓은 파이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넓은 파이프에 뚱뚱하게 생긴 패킷이 연속으로 오면 좋은데 하나씩 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결국 네트워크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가장 느린 구간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저보다 빨리 보내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여기서 괜히 이렇게 열심히 보낸 거죠, 사실은. 딴 애들 못 가게 하고 내가 막 열심히 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뭐 오른쪽 가서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 가는 병목 구간의 속도를 예측을 해서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 속도에 맞게 살살살살 보내면 우리 동네 네트워크는 한가하게 다른 사람을 쓸 수 있게 유지가 되면서 상대방이 받는 속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그냥 야 있으니까 막 써야지 하고 막 보내면 내가 보낼 때는 기분 좋아 보이지만 우리 동네는 금방 혼잡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빨리 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네트워크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킷을 하나씩 보내갖고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연속으로 다라락 보내고 상대방이 연속으로 받았다고 쫙 답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첫 번째 패킷을 보내면 그 답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받았다고. 근데 난 이미 두 번째 패킷을 쏴요. 답도 안 받고. 왜냐면 답 받고 쏘면 이미 1초, 2초 시간이 막 계속 흐르니까. 난 그냥 각겠거니 하고 계속 연속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쪽쪽 오죠. 그럼 오면 그 다음 쏘고. 예를 들어서 4개까지는 믿고 쏘고 오씨 4개까지 보냈는데 답이 안 와? 좀 기다려봐. 답이 오면 5번째 연속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총 4개까지 연속으로 쏜다 이러면 그랬을 때 윈도우의 크기가 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의 크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파일 전송을 하거나 뭔가 하잖아요. 큰 파일을 보내면 윈도우의 크기가 쫙 크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믿고 데이터를 막 보내요. 막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받았다는 답을 안 보내요. 왜요? 병목 구간에서 패킷이 더 이상 못 가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윈도우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요. 그 얘기 뭐야? 상대방이 답을 줘야 보내는 식으로 좀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조금씩 더 보내줘봐요. 점점 세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탁 상대방 답이 안 오겠죠. 그럼 다시 확 낮춰요. 그런 식으로 톱니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하면서 데이터를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쏘는 기술을 TCP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TCP IP라고 했을 때 IP는 지구 반대편까지 패킷을 전송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IP를 보낼 때 연속으로 다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계속 잘 받는 것 같으면 계속 연속으로 보내고 계속 연속으로 보내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못 받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중간에 어딘가 병목에서 더 이상 못 가는 것 같으면 속도를 확 떨어뜨려서 야금야금 왜냐면 좀 떨어뜨려도 계속 낮은 데로 가면 어떻게 돼? 병목이 심하지 않은데도 그냥 괜히 나는 안 쓰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보내보다가 또 탁 걸리면 또 샥내로 들키면 숨고 들키면 숨고 하듯이 그렇게 가는 방식 이렇게 가는 방식을 TCP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TCP IP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그냥 TCP I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TCP가 없으면 속도 조절도 안 되고 또 빨리 보낼 수도 없고 파일이 다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안 갔을 때 재전송할 방법도 없고 이 모든 기술이 TCP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는 거는 TCP and IP를 그러니까 TCP가 IP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TCP IP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CP IP 만든 사람들의 꿈은 저런 거죠. 네트워크의 패킷들이 빌 틈 없이 꽉 차서 달리는 거. 저걸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TCP IP가 진짜로 아름다운 기술이에요.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파일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있어야 하겠죠? 그럼 두 프로그램이 만약 우연히 동시에 똑같은 병목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탁 건드릴 순간 수가 탁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두 TCP 프로그램이 전송하는 속도가 완벽하게 똑같아집니다. 저절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거 증명한 논문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수학적으로 또 증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요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두 개의 TCP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니, 세 개가 있으면, N개가 있으면 정확하게 N분의 1로 네트워크를 나누게 돼요. 어디였나? 이 그림이 그 논문에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랐다가 어느 순간 이 필립과 동적 평형을 탁 찾아가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서 하면 2분의 1로 나눈다. 셋이서 하면 3분의 1로 나눈다. 그럼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면 내가 데이터 보낼 일이 있으면 100개를 한 번에 보내는 거죠. 그럼 다음 상대방은 1개 보내고 있는데 나는 100개를 한 번에 보내면 나는 101분의 100을 갖고 쟤는 101분의 1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겠죠. 그럼 상대방은 바보예요. 상대방도 데이터 보낼 일이 있으면 100개로 찢어서 보내는 거죠.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 이렇게 동작합니다.
데이터 하나 보낼 일이 있으면 그걸 한 100개쯤 찾아가고 100개의 독립적인 TCP 세션인 것처럼 위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속도를 높이죠. 근데 서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낙이 없는 거죠. 왜? TCP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평형을 쌓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제 기억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TCP가 잘 되나 봤더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CP까지 있으면, IP가 있으면 저 먼 데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TCP가 있으면 그거를 안전하게 그리고 상당히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낼 수 있게 된다. 있는 겁니다. 뭐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코로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안 보신 분? 보신 분 알걸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손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영화 꼭 보세요.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오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망중립성 이런 걸까요? 물론 박근혜 교수님은 망중립성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터넷 이슈는 GDPR? GDPR 문제예요. 왜 인터넷이 좋죠? 인터넷에 가면 다 있으니까. 아이폰이 좋아요? 안드로이드 폰이 좋아요? 넷플릭스 되는 폰이 좋은 거죠. 검색 잘 되고 필요한 파일이 잘 다운로드 되는 폰이 좋은 폰인 거죠. 안드로이드도 의미 없었고 아이폰도 의미 없었고 PC도 윈도우도 의미 없고 맥킨토시도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고 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그냥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의고 그게 승리잖아요. 그런데 각 국가가 데이터에 대해서 장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야, 한국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의 개인정보를 왜 미국 회사가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인터넷이 처음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죠. 네트워크의 장점, 처음에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컴퓨터를 쓰려고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들, 큰 대학들만 컴퓨터를 갖고 있어서 그 컴퓨터에 어떻게든 접속해서 써보려고 네트워크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다들 데이터 때문에 인터넷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 자체의 장벽이 생기고 있죠. 그 장벽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모든 국가가 하는 거에 면죄부를 준 사건이 스노든 사건이죠. 스노든은 영화는 안 보셨겠지만 대충 아시다시피 NSA 미 안보국에서 일하던 기술자인데 이 미 안보국이 너무나도 많은 개인정보, 국가 안보에 굳이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도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그걸 이제 알리고 지금 아마 러시아로 방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하는 과정을 이제 다 책으로 썼고 그 기자가 그 제보를 받았던 그 책을 영화화한 게 스노든인데 굉장히 리얼하게 잘 돼 있어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모아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뭔 짓이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NSA가. 그래서 본 게 뭐예요? 이런 걸 본 거예요. 메르켈 총리의 전화 요청, 주미대사관 도감청, 이탈리아에서 4,600만 건의 전화 감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방이고 적국이고 없이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도감청이 벌어졌어요. 저게 벌어지고 나니까 인터넷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벽을 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안 그래도 벽 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더 그걸 할 수 있는 명분이 커지고 있는 거죠. 또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경쟁력이 없는 인터넷 IT 기업들이죠.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을 못하지만 국내 기업들끼리 해볼만 하잖아요. 그럼 벽을 치고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불행히도.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인터넷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3G, 4G 이런 통신 기술을 IP 기술, TCP 기술을 가지고 연결한 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맨 밑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면 사실은 웹이 인터넷이고 또 그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도 인터넷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너무나도 많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거 설명하다가 할 테니까 생각을 하되 이 자료는 드렸으니까 이 그림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되게 잘 만든 자료예요. 제가 본 인터넷 소개 자료 중에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나면 하나씩 설명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에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인터넷 사업자, 그런 인터넷 사업자들한테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티어 2, 그런 사업자들한테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티어 1, 그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백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있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왕중위성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여기다 데이터를 흘려보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가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만약에 이 ISP랑 협약을 맺어서 더 좋게 집에서 더 쾌적하게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거기에는 뭐 시장의 독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슈들이 있고 박현수 교수님이 다루셨으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티어 1 네트워크인 레벨 3가 갖고 있는 회선이에요. 그러니까 티어 1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저 정도가 돼야 티어 1이라고. 전 세계에 자기 선이 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티어 1 네트워크들은 그냥 전 세계에 다 인터넷 지 혼자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와서 장사하기 귀찮으니까 티어 2들한테 내 여기서 써. 이용료만 받고 큰 선만 갈아놓고 이용료만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티어 1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때 빨간 것들이 이제 그 밑에 티어 2들이 선을 받아가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전 지구가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태평양 바닥에 많은 광 케이블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까는 거 다큐멘터리로 여기저기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람의 노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태평양 저 깊은 바다, 저 먼 거리를 광케이블 바닥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대단한 건 저게 끊어지면 수리돼요. 어떻게 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한다고 합니다. 건져 올려가지고 다시 붙여서 내려보낸대요. 상어들이 막 묵어 뜯고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인터넷이 왜 이렇게 잘 됐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가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웹은 이제 팀 버너스-리가 처음 웹을 만들었을 때는 팀 버너스-리가 당시 이제 선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연구소.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게 아니죠. 프로젝트에 비해서 가속기를 돌리는 데서는 돈에 비해서 물리학 프로젝트 펀드들이 작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0개,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돈을 다 모아서 몇 년간 광가속기를 한번 빵 돌리면 데이터가 빡 쏟아지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카피를 해서 각자 연구해서 논문을 몇백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논문 쓰면 그 공동 저자가 막 100명씩 나오고 이래요. 그냥 다 같이 돈 모아서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든 사람에게 복사를 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웹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웹의 큰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이가 거기 있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그걸 카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그림에 나오듯이 웹 서버를 여러 개 만든다거나 웹에 있는 데이터를
옥사본을 만든다거나 해서 계속 이게 뭐라 확장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통화를 못 하잖아요. 웹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웹서버가 서비스를 못하면 그 옆에 웹서버가 또는 이 웹서버가 갖고 있는 디스크에 그 파일이 지금 바쁘면 다른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꺼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애초에 월드와이드웹의 초기부터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개념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걸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 팀 버너스-리가 생각했을 때의 웹브라우저는 저 빨간색 빨간색 네모 3개가 웹이에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개념, 저 철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걸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IT를 전공하니까 전산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웹이라는 기술이 저렇게 다양한 신기술들이 원래의 아키텍처, 원래의 동작 방식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추가로 붙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특성 때문에 쉽게 그 많은 데이터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더라도 웹이 느려서 못 쓴다 이런 건 없거든요. 특정 웹서버는 느릴 수 있죠. 특정 사이트는 느릴 수 있어도 전체 웹 전체가 느려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주 잘 만들어진 체계다. 그 체계의 근본은 뭐냐면 서로 커플링 자체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꼭 이게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커플링을 강하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웹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루스 커플링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확장을 할 수 있었고 쉽게 신길 수 있고 쉽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현재 기준으로 웹 서비스는 다 이렇게 동작을 해요. 대부분 다.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고 이 중에 하나가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예요. 이거 망조심 중에서 농장에서 나오는 거지만 컨텐츠를 카피해서 우리 동네에 갖다 놓고 미리 갖다 놓고 서비스할 수 있는 아키텍처도 사실은 웹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준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지금 물론 웹 말고 많은 기술에서 CDN을 쓰긴 하지만 그런 개념을 쓸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웹이 널리 가면서 CDN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CDN이 있다 보니까 CDN 기반의 다른 또 활용 기술들이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저는 웹은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공공 데이터가 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산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그걸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위에서 좋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것가 사실은 인터넷의 가치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접근하는 과정에서 CDN을 쓰는 게 좋냐, 망중리성이 지켜져야 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층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는 얼마나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켜내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 국가의 장벽은 이제 못 넘어가게 했다. 그게 어쩌면 인터넷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이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얘기하면 꼭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모래시계 그림입니다. 모래시계 그림은 뭐냐면은 IP라는 게 짤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유선으로 만들든 무선으로 만들든 상관없어. 결국 IP로 전송할 수 있게만 만들어봐. 그럼 내가 어떻게든 전송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네가 이 IP 기술로 영화를 스트리밍을 하든 이메일 전송하든 상관없어. IP로 전송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뭐만 보면 돼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이 IP 패킷들만 잘 전송할 수 있게 네트워크 구성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2G에서는 속도 이만큼밖에 안 나는데 3G 되면 이렇게 되고 4G 되면 이렇게 되고 5G 되면 그런다고 IP가 바뀌어요? IP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이 밑에 있는 기술이 유선이 무선이 되고 무선이 2G, 3G, 4G, 5G가 되는 동안 여기는 하나도 바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것만 맞춰주면 그 위에 건 다 되니까. 예를 들어서 4G까지는 웹이 되는데 5G부터는 웹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IP를 지키는 한 IP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밑에 기술을 뭘 쓰든지 다 돌아가는 거죠. 다만 빠르거나 느리거나 유선이거나 무선일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거꾸로 밑에 위에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웹서버는 유선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한가운데 IP라는 공통분모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망중이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는 순간 상호가 다 흔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전송에만 맞게 IP를 만약에 변형을 시켰다. 그럼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잘 돌아가겠죠. 그럼 다른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우리가 아직 상상도 하지 않았던 미래의 기가 막힌 킬러 앱은 어떻게 될 건데? 못 만드는 거죠. 이미 IP는 넷플릭스 전용으로 IP가 개선이 되어버렸어. 그럼 넷플릭스 이외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미 불리하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없었겠어요? 실제로 논문을 읽다 보면 정말 저 IP 레이어 또는 저 IP 레이어 바로 위, 바로 밑에를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요, 저렇게 바꾸면 더 좋아요라는 논문은 정말 수도 없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거의 실현되진 않았어요. 왜? 너무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면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장비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장비의 효율성도 쉽게 높일 수 있거든요. 이진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일까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정보 엔트로피 같은 면에서 삼진수가 가장 완벽한 숫자예요. 근데 왜 이진수가 하죠? 온, 오프라고 하는 게 전기적으로 제일 구현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면적에 몇 테라바이트를 넣고 할 수 있는 게 3비트로만 만들었으면 그렇게 못 넣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최적이 아니지만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쉽게 확장이 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IP의 장점이어서 그런 식으로 IP가 굉장히 느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새로운 기술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은 인터넷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엄청 웃기는 일이 많은데 이메일은 TCP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는 프로를 짜는 사람이 TCP가 없으니까 이 메일이 같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TCP에 해당하는 기능을 자기가 직접 다 짜야 했던 그런 웃지 못할 사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망중립성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에 그 모래시계 모양의 IP 구조 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end-to-end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는 것은 그 애플리케이션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TCP로 구현을 해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안 갔어요. TCP는 어떻게 하죠? 재전송합니다. 근데 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패킷들이 막 뭔가 날아오는데 아까 했던 말이랑 지금 했던 말이랑 막 뒤섞여서 오는 거죠. 그럼 그 통화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못 간 거는 그냥 지직거리고 넘어가고 다음 말을 전송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TCP가 모든 경우에 옳은 건 아니에요. 음성통화 같은 거 할 때는 TCP를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패킷이 왔을 때 이거를 깨진 것 같아. 다시 보내주세요. 물어볼까 말까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네트워크에서 야 방금 패킷 보냈는데 안 간 것 같아. 다시 보내줄까 해서 다시 보내주면 위에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보내줘요 하고 또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뭔가 해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자꾸 손을 대잖아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100% 못 믿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네트워크가 아예 개조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애플리케이션 새 버전이 나왔어요. 전 세계 사용자 중에 절반은 새 버전을 깔았고 절반은 9버전을 쓰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9버전 기준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를 애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거든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딱 접속하는 순간, 새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 주십시오. 지는 알잖아. 저하고 나하고 버전이 다르다는 거.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이 9버전일 때는 이렇게 쏴주고 10버전일 때 이렇게 쏴주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동작하면 돼. 근데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그 버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네트워크 장비를 전부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기능을 넣는 순간 그냥 이노베이션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전 업그레이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바꿔도 되는 뭔가 개선이 있으면 네트워크에서 바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드-투-엔드 프린시플이라는 뭐냐면 결국 그런 판단은 엔드에서 갖고, 그러니까 엔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갖고 못하기 때문에 그걸 네트워크에서 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엔드-투-엔드 프린시플이고, 뭐 이것도 굉장히 사실 긴 논쟁이고 많은 또 재미있는 주제들이 있지만 뭐 어려운 얘기니까 생각하고, 또 하나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램프거든요. 리눅스, 아파치, MySQL, 그다음에 PHP 또는 파이썬 전부 다 오픈소스 무료 소프트웨어들이에요. 뭐 이런 얘기, 요즘 클라우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막 필요할 때 100대, 200대 컴퓨터를 한 번에 띄워서 막 동시에 시행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뭐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윈도우 한 카피에 만약에 20만 원인데 100카피를 동시에 띄우면 그 윈도우 값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를 쓴다, 뭔가 플렉시블하게 컴퓨팅을 한다는 말에 이미 윈도우를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리눅스입니다. 전 세계 그 많은 웹서버가 다 유료라면 과연 그렇게 많은 웹서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임의로 막 깔았다, 붙였다, 막 띄웠다, 내렸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을 우리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썼다 안 썼다 할 수 있어요? 계속 써야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파이썬은 전부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깔고 확대했다가 장사 안 된다 그러면 내려버리고 지워버리고 필요하면 또 깔고 막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험을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확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터넷의 발전에 있어서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뭐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무슨 이익을 위해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컸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없다가 엊그제 넣었는데 왜 그러냐면 토발즈가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은데 흠자가 없어서 은퇴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이제 늙었어요. 이런 시대가 한 시대 왜냐면 해커 붐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세대가 확 자랐다가 토발즈를 보고 컸던 애들도 이제 다 50대거든요. 토발즈급 사람들은 다 이제 60대가 돼가고 이 사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고민들이 이런 현재와 같은 혁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소스 기술이 계속 나올 건가?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뭐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기사가 갑자기 보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영화는 대부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보셔야 된다면 오른쪽 걸 보세요. 오른쪽 거가 이제 컴퓨터, 이 세 분이 컴퓨터거든요.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계산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어요. 계산 보조원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컴퓨터였던 세 분이 컴퓨터를 정말로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을 소재로 아주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역사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왼쪽 거는 이제 진짜 처음으로 컴퓨터를 생각해낸 사람, 그래서 앨런 튜링의 이제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거고, 좋은 영화죠. 네. 잘생긴 배우도 나오고 좋은 영화. 이거는 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중국이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해요. 새로운 인터넷, 뉴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니까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CPU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고 OS도 독자적으로 만들고 인터넷 프로토콜조차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게 전 인류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일이긴 한데, 그런 목적으로만 했을 거라고 믿어주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센터에서 팩트 포워딩을 자유자재로 막을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스펙에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데이터는 보내주지 마, 이런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전한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혹시 누가 잡아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016년에 네트워크 안전법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뭐를까지 막겠는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모호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서 그 법이 있고요. 근데 중국만 이러고 있냐? 다른 나라도 다 저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클라우드법 같은 거는 좀 많이 미친 법이거든요. 전 세계 아무 나라 나가서 아무 서버나 뒤질 수 있다는 걸 왜 미국 법이 규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법이 나왔고 당연히 최근에 홍콩 보안법 이제 통과되면서 홍콩의 인터넷은 거의 이제 질식상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결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조금 느려지긴 했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라는 게 현재까지 결론이고요. 뭘 많이 쓰냐? 당연히 VPN 많이 쓰고요. 암호화 통신. 그다음에 협업도구, 그러니까 줌이나 팀즈 이런 거 많이 쓰더라.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4월 9일 기준으로 소셜 네트워크 사용량은 줄었대요. 식당을 안 가서 그런 건지 식당을 가서 사진을 안 찍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셜 네트워크가 줄었다는 건 좀 미국 기준이지만 아주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재택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뿐이지 인터넷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이랑 현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갑자기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랑 싸우는데도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거 중국에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런 애플리케이션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내가 어디를 탈 때마다 다 QR을 찍고요. 근데 내가 뭐 일주일 전에 탔던 그 버스에 누군가가 같이 탔던 사람 중에 누군가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폰에 저 화면이 빨간색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외출을 하려면 저 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거 없으면 외출이 안 되거든요. 경찰이 딱 보자 해서 딱 봤는데 빨간색이면 집에 들어가세요. 해주는 거죠. 본인들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앱을 계속 보면서 나중에 외출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해커들이 이런 기회를 놔둘 리가 없죠. 저도 오늘 한 통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새로운 뉴스라고 해서 피싱 메일이 많이 날아오고 있죠.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2월, 3월에 이미 코로나 관련된 도메인이 엄청나게 많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를 이용한 그 페이크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직 팬데믹이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팸을 보내거나 페이크 사이트를 만들거나 하는 이 인터넷 범죄 하시는 분들의 부지런함 이런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훨씬 뛰어나고. 협업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킹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못 막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런 거,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이트다. 근데 클릭했더니 내 폰에 감염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금 세탁. 여기 클릭하면 코로나 도네이션이 된다, 기부가 된다 해서 클릭을 유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 복잡한 걸 넣으라고 하는데 실은 도네이션이 아니고 자금 세탁을 이제 교묘하게 도네이션처럼 속여서 자금 세탁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서울시랑 곽기정 지금 뭐죠? 지금 과기정통위 붙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겁나 많이 설치해가지고 아무도 인터넷 가입 안 해도 될 정도로 해준다면 좋은 일일까요? 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의 사례인데 저희 장모님이 그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할 줄 모르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 앱도 쓰기 힘들고요. 인터넷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사실 신청도 못 하는데, 어차피, 그래서 나는 이건 이제 권리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다른 규제의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적인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흡사 뭐가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그 뭐죠? 의료보험 같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보험도 다르게 생각하면 지가 아프면 지가 돈 내고 병원 가면 되지. 그걸 왜 의료보험공단에서 서포트를 하죠? 왜 전 국민이 다 돈을 모아서 그거 아픈 사람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병원이 좋잖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는 말씀하겠습니다. 룸이라고, 이건 저기, 어디죠? 구글의 모회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 또 구글의 자매회사 중에 하나인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인터넷이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어떻게든 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선을 연결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광 케이블을 끝까지 연결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까지 다 광 케이블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도저히 광 케이블을 깔려고 하는데 여기서까지 100km인데 아무도 안 살고 다 사막이야. 그러면 그거 까는 게 너무 낭비 같잖아요. 아무도 안 쓰는데 끝에 한 사람 쓰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할 수 없이 그 사이는 무선으로 쏘는 거죠. 양쪽에다 안테나 놓고 무선으로 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나도 척박한데 막 띄엄띄엄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기지국을 조그마한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커버리지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의외로 지구가 굉장히 동그래요. 그리고 전파를 쏘면 하늘로 다 날아가요. 옆으로 이렇게 전파는 중력에 영향 안 받았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지 않거든요. 전파를 쏘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좀 위에서 전파를 쏴. 그래서 위성을 만드는 이유가 위에서 쏴야 이게 골고루 가는 거지. 옆에서 쏴가지고는 멀리 보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우리 이동통신 기지국을 리어카에 카트 같은 데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발전하는 판넬을 붙여갖고 전기 공급되게 해서 풍선 큰 걸 달아갖고 헬륨가스를 넣어서 하늘에서 쏘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거기다 신호를 딱 쏴줘서 밑으로 쏘면 나타나는 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많이 사는 동네 도시에서 시그널을 쏴주면 저 풍선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밑으로 다시 쏘는 거죠. 근데 너무 오지는 그렇게도 못 가니까 보시면 저 풍선에서 풍선으로 가는 점선도 또 있죠. 그 풍선이 또 옆에 풍선으로 신호를 또 쏴주는 거예요. 저런 게 메쉬 네트워크. 요즘은 집에서 와이파이도 메쉬로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와이파이 공기 여러 개 사서 엮으면 더 커버리지가 넓어지거든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지국끼리 다시 메쉬를 엮어서 저 오지까지 하겠다. 아마 뭐 실제로 요 기술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거 아이디어를 낸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며칠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게 실제로 상용용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저걸 돈 내고 쓸 만큼 생활 수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비스는 시작됐고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이런 산악 지역이 많은 곳들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깊은 숲속에 달랑 오두막 하나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인터넷들은 다 저런 방법. 이건 아니지만 풍선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무선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저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에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이 적게 쓰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더 고속을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인터넷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망중이선 얘기하고 엔드-투-엔드 프린시플 얘기하면서 네트워크에서는 제발 좀 데이터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 원칙을 깨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딜레이 톨러런트 네트워크 또는 디스럽션 톨러런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을 쐈어요. 걔가 저기 지구에 있는 기지국에다가 신호를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쏘려고 딱 봤는데 원래
지구가 태양 뒤에 가려있네 이러면 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는 지금 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중계를 할 수 있는 위성들을 또 쏘는 거예요. 우주선을. 그럼 얘가 자기가 보이는 우주선한테 데이터를 쏘는 거죠. 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만 멀면 데이터 한번 쏘는데 막 몇 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보내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쫙 쏘고 지금 돌아서서 또 계속 날아가는 거죠. 물론 쏘면서 날아가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날아가고 이 중계 노드는 뭐예요? 데이터를 받아서 하고 있다가 지구가 태양 뒤에서 나올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제서야 패킷을 보내하는 거예요. 그 지가 못 받은 게 있으면 그 지가 만약에 엔드-투-엔드처럼 동작해요. 딜레이 톨러런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노드가 흡사 자기가 엔드 노드인 것처럼 못 받은 데이터에서는 다 재생성하고 지가 다 해요. 왜냐하면 언제 쟤하고 통신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있을 때 필요한 거 다 받아놓는 거죠. 다 받아놓고 지구가 보이면 지구 쪽으로 막 쏘고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서 데이터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주 탐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진 중에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전송해서 지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했던 거는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우주에 있는 걸 가지고 신호를 쏴가지고 지구에 있는 이렇게 생긴 이제 로봇들을 우주에서 컨트롤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우주인한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우주를 이용하는 그런 네트워크들도 요즘 아니죠. 몇 년 전에는 그렇습니다.